카불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려온 것은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사무실에 앉아 지구 반대편에서 아프리카 구리 광산 투자에 대한 위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화면 속 데이터들은 냉정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제 삶의 언어이자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었고 논리를 믿었으며 모든 혼란스러운 겉모습 아래에는 이익과 위험으로 계산될 수 있는 명확한 맥락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솔직히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현지 보안 담당자였는데 목소리는 전류 탓에 다소 왜곡되어 들렸지만 그 초조함만은 숨길 수 없었죠. 이 선생님, 사고가 났습니다. 시내 서쪽에 있는 그 중국 음식점, 실크로드 식당이 폭발했어요.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폭발. 카불에서는 그리 새로운 소식도 아니죠.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사상자는요? 초기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사망 7명, 부상 13명입니다.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이 중국인입니다.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러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통상적인 공격은 정부 건물이나 군사 검문소를 목표로 하여 최대한의 공포를 조성하려 하죠. 하지만 중국 음식점이라니 너무나 구체적이고 마치 수술용 칼처럼 특정 대상을 정확하게 해부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이슬람 국가 호라산 지부 ISK가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며 이것이 중국의 신장 정책에 대한 보복이라고 명확히 언급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의 보도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 기사가 아니었고 또 다른 지정학적 주석도 아니었습니다. 저 이웨이에게는 다국적 기업의 1대1로 연선 국가들의 위험 분석과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턴트에게는 제가 굳게 믿어왔던 논리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의 규칙, 즉 자본, 자원, 권력, 거래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객들을 위해 이 규칙에 기반한 수많은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도 이윤을 찾도록 도왔죠. 하지만 카불의 그 폭발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제가 결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도화선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돈으로는 계산할 수도 살 수도 없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가 봉사하는 그 거대한 상업 제국들은 아무런 대비 없이 그 힘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충격이 가신 후 저의 직업적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 내 중국인 및 중국 이익을 겨냥한 모든 공격 사건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는 차가운 데이터와 사건 요약들이 줄지어 펼쳐졌고 마치 파편적인 폭력 사건으로 이루어진 성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규칙을 찾고 실크로드 식당 폭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고립적이고 감정적인 보복 행위이며 ISK가 주목을 받기 위해 취한 극단적인 수단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분석틀은 테러 조직의 행동이 잔인하긴 하지만 보통 이해할 수 있는 비용 수익 논리를 따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를 길게 늘려보고 겉으로는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지도에 표시했을 때 불길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별이 아니라 형성되고 있는 하나의 별자리였습니다. 2022년 카불의 구이 위안 호텔, 그것은 정교하게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무장 괴한들이 중국 비즈니스맨들이 자주 찾는 것으로 유명한 이 호텔에 난입하여 탈레반 보안군과 몇 시간 동안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저는 당시 우리가 고객들에게 보고했던 내용을 기억합니다. 보안 허점, 탈레반의 통치 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이죠. 우리는 사설 보안 강화와 여행 계획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우리의 분석은 전술적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025년 로가르주에서 중국 광업회사 엔지니어 1명과 현지 직원 2명이 광산으로 가는 길에 매복 공격을 받아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지역 부족 갈등, 경제적 이권 다툼으로 촉발된 폭력. 우리는 고객들에게 지역 사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경제적 회유책으로 안전을 확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의 분석은 경제적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2022년 이후 발생한 몇몇 추가적인 사건들을 더하면 이름이 확인된 공격 사망 중국인 시민은 이미 9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6년 1월에 실크로드 식당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들의 장소, 시간, 목표, 수법을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장소는 수도의 고급 호텔에서부터 외딴 지방의 광산, 그리고 도심의 평범한 식당에 이르기까지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변했고 공격 강력은 불규칙했습니다. 수법도 변했고 협동작전도 있었고 길가 폭탄도 있었고 정교한 암살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표라는 항목만 따로 떼어냈을 때 모든 사건을 관통하는 붉은 선은 소름 끼치도록 명확했습니다. 구이 위안 호텔의 주요 고객은 누구였습니까? 중국인. 광산의 엔지니어는 누구였습니까? 중국인. 실크로드 식당의 단골은 누구였습니까? 중국인. 장소는 변하고 시간은 변했지만 목표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등골에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폭력이 아니었고 고립된 사건들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이었고 아프가니스탄 내 중국의 존재를 유일한 목표로 삼는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사냥이었습니다. 제 사고는 전술적, 경제적 차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 제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 회피해왔던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도대체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끈질기게 사냥당하는 목표가 되었는가? 제 분석 모델에는 항상 거대한 맹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적 수익과 정치적 위험만 계산했을 뿐 더 깊고 원초적인 어떤 갈등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카불의 폭발음은 경종처럼 울리며 제가 항상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낯선 그 나라와 그 발밑에 묻힌 비밀의 시선을 돌리도록 강요했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의 천연자원에 대한 또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일련의 숫자들은 어떤 국가의 전략 기획자라도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 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의 광물 자원 가치를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1조에서 3조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는 오랫동안 전쟁, 빈곤, 아편과만 연관되어 왔던 나라에게는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고 이것이 단순히 엄청난 매장량의 철, 구리, 금과 같은 전통 광물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21세기 지정학적 바둑판의 잠재적 비밀 병기로 만드는 것은 바로 미래를 결정할 전략적 자원들이었습니다. 리튬. 보고서에는 아프가니스탄의 리튬 매장량이 세계 1위인 볼리비아와 맞먹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시대의 석유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 EV로 전환하고 있는 오늘날, 리튬을 지배하는 자가 배터리 산업에 명맥을 쥐고 글로벌 에너지 혁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테슬라, BYD의 생산 라인이 떠올랐고 전 세계 자동차 거물들의 불안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리튬 공급 확보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 잊혀진 나라가 바로 리튬 광산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리, 매장량 또한 놀라웠습니다. 구리는 전력화 시대의 기반이며 전력망, 데이터 센터,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의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구리 없이는 녹색 에너지 전환도, 5G와 사물 인터넷의 보급도 불가능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아아이나크 구리 광산은 세계에서 아직 채굴되지 않은 두 번째로 큰 구리 광산입니다. 히토류. 이것은 현대 기술의 비타민입니다. 스마트폰 화면부터 미사일 유도 시스템, 인공지능, AI, 서버 칩에 이르기까지 이 미량이지만 핵심적인 원소들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역시 상당한 매장량의 히토류 광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문득 깨달음을 얻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이었구나. 아프가니스탄은 더 이상 제가 기억하던 황폐한 실패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자는 보물창고였고 미래의 세계 경제 구도를 형성할 열쇠였습니다. 중국이 이곳에 들인 모든 노력, 모든 모험에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단순한 지정학적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100년의 산업 및 기술 경쟁을 위해 가장 중요한 탄약을 비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저에게 일종의 흥분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복잡한 수수께끼를 풀어낸 탐정처럼 말이죠. 중국인을 겨냥한 공격들도 논리가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이 이 자원들을 얻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중국의 미래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테러리즘이 아니라 미래 발전권을 둘러싼 자원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대하고 명확하며 제 모든 논리 모델에 부합하는 답을 말이죠. 저는 심지어 새로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제목까지 생각해 두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21 세기 자원의 저주와 강대국 경쟁.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겉보기의 완벽한 설명은 이야기의 첫 번째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치명적인 위험은 더 깊은 곳, 제가 감히 건드려 본 적 없는 영역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1년 8월의 풍경은 아직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카불 공항 미군의 C-17 수송기가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억지로 이륙하고 절망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착륙 장치에 매달리다 결국 고공에서 추락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한 시대의 종말과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우화 같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20년간 주둔했던 초강대국 미국은 거의 패배에 가까운 모습으로 급히 철수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산더미 같은 무기 장비와 폐허뿐만 아니라 거대하고 유혹적인 권력의 공백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위험 분석가에게 권력 공백은 마법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은 옛 질서의 붕괴, 새로운 규칙의 수립,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엄청난 위험과 동등하게 거대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누가 이 공백을 채울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았지만 그들은 빈약한 국고, 끊긴 국제 원조, 현대 국가를 운영할 경험 부족, 그리고 어떤 강대국의 공식적인 인정도 받지 못하는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황금 밥그릇을 든 거지들처럼 보물을 쌓아두고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중국이 놀랍도록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며 예상치 못한 속도로 등장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대사관을 폐쇄하고 자국민을 철수시키며 탈레반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쏟아낼 때 중국 대사관은 여전히 카불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관들은 탈레반 새 정부와 고위급 회담을 가진 최초의 강대국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교과서처럼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서방 국가들이 쉴 새 없이 요구하는 어떤 정치적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돈과 정당성.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자원과 안전. 우리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정 불간섭 접근 방식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탈레반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중국이 제공한 것은 단순히 투자 약속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 즉 천덕꾸러기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중국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내심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전략적 포지셔닝이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고 남들이 떠날 때 들어가는 것, 타이밍이 이 게임의 전부였습니다. 중국은 미국 철수 후에 찰나의 기회를 포착하여 선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변수를 계산에 넣은 듯 했습니다. 탈레반의 자금 갈증, 아프가니스탄의 막대한 자원 잠재력, 그리고 미국의 경쟁이 없는 비교적 깨끗한 경쟁 무대까지. 저는 고객들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저는 안전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의 전략적 우위가 막대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 수십 년간의 글로벌 자원 지형을 결정할지도 모르는 판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이 판은 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진 듯 했고 모든 논리는 완벽한 결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정학적 대가의 걸작, 상업 제국이 막 부상하려는 서막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보고서 말미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 자원 개발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제 판단을 너무나 확신하여 이 겉보기엔 완벽한 논리적 연결, 고리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전체 판을 뒤엎을 수도 있는 아킬레스건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청사진은 곧 지면상의 계획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막대한 투자 약속으로 변모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재활성화된 것은 아하이나크 구리 광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2008년에 중국 야금그룹 MCC, 이 주도하여 3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따냈는데 이는 중국의 해외 투자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 시절의 전란과 부패로 인해 프로젝트는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탈레반 집권 후 신속하게 베이징의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프로젝트의 안전을 전적으로 보장하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식간에 1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이 거대한 구리 광산이 드디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이어서 아무다리 분지석유 채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탈레반 집권 후 체결된 첫 대규모 외국인 투자 계약으로 협력사는 중국 신장 중앙아시아 석유 천연가스 회사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25년이며 예상 투자액은 매년 1억 5천만 달러에서 점차 증가할 예정이었습니다. 계약식에는 탈레반 임시부총리와 중국 측 대표가 나란히 앉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전 세계에 퍼져 중국과 탈레반의 밀월 관계의 시작, 즉 윈윈 스토리의 전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바로 리튬 광산 개발에 대한 협상이었습니다. 최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잠재적 투자액은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은 리튬 광산의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자원을 통제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전 세계 전기차 산업 사슬에서 비할 데 없는 발언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논리적 연결 고리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한쪽에는 돈이 극도로 필요한 탈레반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투자를 통해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를 지불하고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통치를 안정화해야 했습니다. 중국의 자금은 그들에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전략적 자원이 극도로 필요한 중국이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미래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들은 이 핵심 광물들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자원은 그들의 미래 보장이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외부 조건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한때 가장 큰 플레이어였던 미국은 이미 떠났습니다. 더 이상 워싱턴으로부터의 정치적 개입이나 군사적 경쟁은 없었습니다. 탈레반 또한 전례 없는 협력적 태도를 보이며 중국인 근로자와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모든 변수들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제 눈에는 이것이 거의 완벽한 폐쇄 회로처럼 보였습니다. 위험은 통제 가능하고 수익은 막대했죠. 저는 심지어 겁에 질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서방 기업들을 안타까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기회를 놓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강력한 자본과 국가적 의지 앞에서는 이른바 안전 문제나 문화적 차이 같은 것들은 단지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며 언젠가는 극복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순수한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이 거대한 계획은 마치 돔과 강철로 지어진 요새처럼 굳건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완공식을 목격할 줄 알았지만 뜻밖에도 저는 그 요새가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균열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차가운 물 한 바가지처럼 겉보기에 완벽했던 이 전략적 청사진에 고스란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계약식에서 환하게 웃던 얼굴들, 언론 보도에서 야심차게 발표되던 계획들은 아프가니스탄의 혹독한 현실 앞에서 신기루처럼 허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패의 첫 번째이자 가장 상징적인 예는 바로 에에이나크 구리 광산이었습니다. 2008년 계약 이후 무려 17년이 흘렀지만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수십억 달러가 투자된 이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구리 광석은 단 한 톤도 없었습니다. 탈레반 집권 후 굳건히 약속했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데 현장은 여전히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 측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은 오고 가기를 반복했고 캠프는 언제나 작업 준비 상태였을 뿐 진정으로 작업이 시작된 적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불안정한 보안 상황, 프로젝트 주변의 고대 불교 유적 보호 및 이전 필요성, 그리고 현지 부족과의 토지 분쟁 미해결. 이 이유들은 하나하나 타당하게 들리지만 모두 합쳐지면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은 아기가 성인이 되기에 충분하지만 구리 광산에서 첫 삽을 뜨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석유 프로젝트 상황은 조금 나았지만 역시 기대에는 훨씬 못 미쳤습니다. 소규모 채굴은 이따금 중단되었고 기술 문제나 안전 위협으로 인해 자주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억 달러에 달하는 리튬 광산 투자는 의향과 협상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좀처럼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강렬한 위화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탈레반이 정말로 중국의 자금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왜 이 프로젝트들을 전력으로 추진하지 않는 걸까요? 중국의 전략적 의지가 그렇게 확고하다면 왜 이렇게 낮은 효율성을 용인하는 걸까요? 저는 이른바 표면적인 이유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보안 문제 때문일까요? 탈레반이 중무장 병력을 파견해 보호하고 있는데 왜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못하는 걸까요? 정말로 기술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중국의 인프라 건설 및 채굴 능력을 생각하면 이런 문제들은 벌써 해결되었어야 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거대한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돈은 준비되어 있고 의지도 표명되었으며 정치적 장애물도 제거된 듯한데 왜 결과가 없는 걸까요? 마치 모든 부품이 갖춰진 기계에 전원을 연결해도 도무지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돈은 있지만 결과가 없는 상황은 제 인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제가 신봉했던 자본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효력을 잃었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 더 깊고 본질적인 무언가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에 있는 것도 기술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탈레반의 실행 능력에만 있는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분명히 숨겨진 변수, 제 이전 분석 모델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유령 요소가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카불의 프로젝트 현장, 투자 협약 문서에서 벗어나 제가 늘 무관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수수께끼의 핵심인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중국 서부 변경지역, 신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극도로 꺼려왔던 영역이었습니다. 상업위험 컨설턴트로서 제 임무는 경제적, 정치적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지 한 국가의 내부 정책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장 문제는 제 인식 속에서 항상 고도로 민감하고 복잡하며 정치화된 이슈였고 저는 습관적으로 그것을 이데올로기적 소음으로 분류하여 분석 보고서에서 깊이 다루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저는 상업은 상업이고 정치는 정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주권 국가의 내부 통치가 제 고객의 공급망과 시장 접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제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순진하고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카불의 딜레마 앞에서 저는 제가 늘 회피해왔던 이 문제와 강제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신장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공식 백서나 서방의 비판적 보도뿐만 아니라 일부 학술 연구, 인류학적 조사, 그리고 망명자들의 구술 역사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제가 이전에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신장이 제 앞에 서서히 펼쳐졌습니다. 저는 독특한 언어, 문화, 종교적 신념을 가진 민족, 위구르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슬림이었고 그들의 문화는 중앙아시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주류 민족인 한족 문화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은 여러 문명이 교차하고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베이징이 분리주의, 테러리즘,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지에서 강력한 통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외부에서는 재교육 캠프라고 불리고 공식적으로는 직업기술교육훈련센터라고 하는 시설들과 그를 둘러싼 거대한 논란을 보았습니다. 저는 문화 동화, 언어 제한, 그리고 엄격한 사회 통제에 대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저는 이 정책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의도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 분석가로서 저는 이 정책들이 만들어내는 외부 효과, 즉 국내에서 발생한 파문이 어떻게 해외로 확산되어 결국 카불 식당에서 폭발한 폭탄으로 변했는지를 평가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어리석은 의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환자의 열 증상만 치료하려 애썼지 몸속의 진짜 감염원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겪는 모든 문제, 사라지지 않는 보안 위협, 설명할 수 없어 보이는 프로젝트 지연의 근원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바로 자국의 내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장 문제는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중국의 자본과 인력을 따라 파미르 고원을 넘어 아프가니스탄 곳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존재에 도전하려는 세력들에게 강력한 도덕적, 감정적 호소력을 지닌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투자 환경과 보안 위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국 내 정책이 낳은 더욱 까다롭고 위험한 적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적은 돈 때문도 땅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념과 동포를 위해 싸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은 돈으로 살 수도 보안 계약으로 묶어둘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신장 문제가 아프가니스탄 딜레마의 핵심이라는 것을 제가 점차 깨달을 무렵 줄곧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행위자 이슬람 국가 호라산 지부 IISK 역시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조직의 이념과 선전 전략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며 그들이 왜 그렇게 중국을 공격하는 데 집착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ISK와 탈레반이 모두 이슬람교를 믿지만 사상적으로는 물과 불처럼 상극인 숙적 관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탈레반의 목표는 아프가니스탄 본토에 국한된 토우국을 건설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했습니다. 반면 ISK는 철저한 글로벌 지하드 조직으로 그들의 목표는 모든 현존하는 무슬림 국가 정부를 전복하고 국경을 초월한 순수한 칼리파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중국과 같은 이교도 국가와 경제 협력을 하는 탈레반은 완전히 변절한 배교자이자 위선자였습니다. 이것이 탈레반 집권 후 ISK의 공격이 오히려 더욱 격화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목표는 단순히 탈레반 보안군뿐만 아니라 탈레반 통치의 정당성 근간, 즉 탈레반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탈레반의 가장 중요한 외부 지원자이자 경제 생명줄로서 당연히 ISK의 가장 이상적인 공격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장 문제는 ISK에 의해 극도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영리한 마케팅 이사처럼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이 아픈 지점을 예리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들의 선전 매체에서는 자신들을 전 세계 억압받는 무슬림의 수호자로 포장했습니다. 그들은 위구르어를 포함한 수많은 선전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하고 위구르족 무장 대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며 중국에 대한 공격을 위구르 형제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전쟁으로 포장했습니다. 이 서사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정학적, 경제적 갈등을 종교적, 민족적 갈등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입니다.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불만을 품은 젊은이들에게 이 서사는 극히 선동적이었습니다. 중국인을 공격하는 것이 더 이상 광산이나 석유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숭고하고 정의로운 이유를 위한 것이 된 것입니다. 중국 목표물에 대한 매번의 공격은 단순한 물리적 타격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된 선전 작전이었습니다. 카불에서 중국 음식점을 폭파함으로써 ISK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인들은 안전하지 않으며 탈레반은 당신들을 보호할 수 없다. 광산 지역에서 중국인 엔지니어를 살해함으로써 ISK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중국의 경제 프로젝트는 진행될 수 없으며 탈레반의 약속은 빈말에 불과하다. 이러한 공격을 통해 ISK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렸습니다. 탈레반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무능함을 입증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을 위협하여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회복을 방해했습니다. 전 세계의 잠재적 지지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의로움과 행동력을 과시하여 더 많은 자금과 인력을 유인했습니다. 저는 ISK의 선전 자료들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는 중국이 상대하는 것이 오합지졸의 강도대가 아니라 현대 선전과 심리전에 능통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데올로기 집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내부 문제를 교묘하게 무기화하여 중국의 해외 이익을 겨냥하는 칼날로 만들었습니다.
매번의 공격은 정확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고 매번의 폭발은 피로 쓰인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파편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전하고 섬뜩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저는 이제 왜 중국이 완벽한 사냥감이 되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일한 원인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한데 모여 형성된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 첫째, 상징적 취약성입니다. 신장 문제는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중국의 적대적인 모든 세력에게 무궁무진한 도덕적, 종교적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ISK는 자신들을 억압받는 위구르 무슬림 동포의 복수자로 쉽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이 정체성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세계에서 강력한 감정적 호소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중국 공격은 정의의 후광을 입고 그 행동에 명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중국은 이 점에서 거의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둘째, 정치적 고립성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배척받는 탈레반 정권과 협력하기로 선택했을 때 실제로는 매우 미묘한 위치에 자신을 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협력이 현실적인 전략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권력 공백을 메우는 데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중국이 다른 국가들처럼 광범위한 국제협력과 동맹을 통해 자체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도 위태롭고 내부 파벌이 난립하는 탈레반에 크게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의 안보 상황을 마치 외줄타기처럼 만들었습니다.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이고 유일한 지지대는 불안정한 밧줄 하나뿐인 상황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상의 확대 효과입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초점입니다. 중국 목표물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즉시 전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불균형적인 수준의 관심을 받습니다. ISK와 같은 테러 조직에게 언론의 관심은 산소와 같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목표를 공격하는 것은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무료로 최대 효과를 내는 광고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비용 효율적인 공격 목표가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 상징적 표적, 정치적 고립, 언론의 주목, 이 중첩되면서 중국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완벽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숲속에 들어선 거대한 짐승 같았습니다. 몸집은 거대하고 황금 갑옷을 입고 있어 모두가 볼 수 있었지만 숲속의 가장 작고 치명적인 독충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슬프고 무력하게 만든 것은 제가 한때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해결책, 경제적 수단, 이때 와서 너무나도 창백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그들은 탈레반에게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더 많은 투자를 약속하며 이를 통해 탈레반으로부터 철통 같은 보안 보장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거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 너는 내게 안전을 제공하라.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상업적 논리에 부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붕괴된 국가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첫째, 탈레반의 능력은 심각하게 과대평가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국가를 통치하는 면에서는 완전한 초보자였습니다. 그들의 정보 시스템, 대테러 능력은 ISK와 같은 고도로 유연하고 침투력이 강한 조직에 전혀 맞설 수 없었습니다. ISK 대원들은 일반 주민들 속에 잠복해 있거나 심지어 탈레반 하급 대원들 사이에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탈레반은 중국을 보호하려는 의지는 있을지 몰라도 약속을 이행할 충분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고위 관리들이 ISK의 암살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한데 어떻게 외국인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탈레반 내부는 철통같이 당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부족, 여러 파벌, 여러 이념적 성향을 가진 지휘관들로 구성된 느슨한 연합체였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에 대해 의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강경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교도인 중국과의 협력을 신앙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비록 최고 지도부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실행 단계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심지어 ISK의 활동에 암암리에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내려가는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이 실제로 안보에 쓰이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횡령되며 얼마나 많은 부분이 불만을 품은 이 파벌들을 달래는 데 사용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은 예상했던 안전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여전히 지지부진했고 공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로를 깔고 광산을 채굴하는 데 쓰였어야 할 돈의 상당 부분은 끝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안보 블랙홀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중국을 무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정권과 깊이 얽히게 하여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한때 경제력이 만능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충분한 자본만 있다면 지정학적 판도를 바꿀 수 있고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은 제게 따귀를 때리듯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기본적인 신뢰, 법치, 그리고 효과적인 통치가 부재한 토양에서는 돈의 힘이 제한적이며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돈은 이념의 간극을 메울 수 없고 뿌리 깊은 증오를 살 수 없으며 가짜 안정을 구축할 수도 없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경제 안보 교환 전략은 애초부터 모든 갈등이 결국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제 문제로 단순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불꽃이 꺼지지 않자 그것은 필연적으로 밖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불이 붙은 곳은 아프가니스탄과 길고 통제하기 어려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 파키스탄이었습니다. 이곳은 중국 1대1로 구상의 핵심 프로젝트인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시 PEC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 회랑은 62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될 예정이며 중국 서부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을 뚫어 지역 판도를 바꿀 세기의 프로젝트로 여겨졌습니다. 과거 저는 CPEC를 중국 지정학적 경제 전략의 전형, 즉 인프라 건설과 경제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웅장한 청사진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이 경제회랑은 갑자기 외부로 노출된 극도로 취약한 생명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을 겨냥한 공격 패턴은 거의 고스란히 파키스탄으로 복사되었습니다. 다만 행동 주체가 ISK에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몇몇 현지 무장단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파키스탄 탈레반 TTP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뿌리가 같지만 탈레반이 카불에서 집권한 후 TTP는 파키스탄 정부의 기대와 달리 억제되기는커녕 아프가니스탄을 안전한 피난처 삼아 파키스탄 내 목표물에 더 많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TTP가 중국과 파키스탄 부패 정부가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공모한 상징으로 여기는 CPEC는 당연히 그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위협은 발루치스탄주의 분리주의 무장단체, 특히 발루치 해방군 BLAD에서 나왔습니다. 발루치스탄주는 PEC의 핵심 지역이며 과다르 항구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가난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가장 소외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BLA는 CPEC 프로젝트가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고 단지 중국과 파키스탄 펀자브 엘리트들의 이권 잔치이며 발루치스탄 자원에 대한 또 다른 약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구호는 중국 제국주의 타도이며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격렬하고 치명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가슴 아픈 장면들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수에서는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통근버스가 자살 폭탄 공격을 받아 여러 명의 중국인 엔지니어가 사망했습니다. 카라치 대학에서는 공자학원 버스가 여성 자살 폭탄 테러범에 의해 폭발하여 3명의 중국인 교사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과다르 항구에서는 중국 기술자들을 태운 차량 행렬이 무장 괴한들의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의 논리는 아프가니스탄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즉, 연성 목표물, 엔지니어, 교사, 기술자를 공격하여 공포를 조성하고 중국 인력의 철수를 강요하며 궁극적으로 전체 경제 회랑 건설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은 극히 적지만 파괴력은 엄청난 비대칭 전쟁입니다.
그들은 항구나 다리를 파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항구와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나쁜 소식들을 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은 620억 달러 가치의 경제 회랑으로 안정을 사려 했지만 현실은 이 회랑 자체가 온갖 폭력과 불만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필회침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상했던 평화와 번영은커녕 오히려 지역 내에 존재하던 민족적, 부족적, 종교적 갈등을 격화시키고 외부 세력에게는 개입과 파괴를 위한 절호의 지렛대를 제공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바이러스가 국경을 성공적으로 넘어 파키스탄까지 감염시킨 것입니다. 공격 사건의 빈도와 강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파키스탄 정부가 받는 압력도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베이징으로부터의 질책은 점점 더 엄격해졌고 국내 국민들의 안보 상황에 대한 분노도 날로 커져갔습니다. 이슬라마바드의 인내심은 마침내 바닥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공격의 근원이 한 곳 아프가니스탄 내 TTP 피난처를 가리킨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래 경제협력이라는 거창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던 서사가 가장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결말, 전쟁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초 카불 식당 폭발 사건 직후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내 TTP 목표물에 대해 여러 차례 국경을 넘는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전투기들은 듀랜드 라인 상공을 굉금을 내며 가로질러 그들이 테러리스트 캠프라고 지목한 곳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안 그래도 취약했던 양국 관계를 완전히 폭발시켰습니다. 카불의 탈레반 정권은 파키스탄이 주권을 침해했다고 강경하게 비난하며 보복을 맹세했습니다. 국경선에서는 양국 군대 간의 산발적인 교전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과거 미국과 전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맞서 함께 싸우며 맺었던 형제애는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화면에서 번쩍이는 뉴스 헤드라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공습, 탈레반 파키스탄 침략 비난을 보며 터무니없고도 비참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걸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중국의 야심찬 투자 계획이었고 이는 미래의 전략적 자원을 확보하고 바다로 통하는 경제 대동맥을 구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논리는 경제 발전을 통해 지역 안정을 얻고 돈과 인프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결말은 프로젝트 지연, 인명 피해, 동맹의 반목, 그리고 이미 가난에 허덕이던 두 이웃 나라 사이에 불붙은 전쟁이었습니다. 두 나라를 연결해야 할 경제 회랑은 이제 두 나라의 충돌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짓는 데 쓰였어야 할 자금은 이제 전투기가 투하하는 폭탄과 국경선에서 대치하는 병사들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히 중국의 해외 전략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개발 모델의 파산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역사, 문화, 종교 문제를 우회하여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중국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이 돈은 안정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자신을 벗어날 수 없는 대리전의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중국은 여러 세력에게 이용당하는 바둑돌이 되었고 진퇴양난에 빠져 명성과 이익 모두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논리적 연결고리가 제 눈앞에 명확하게 펼쳐졌습니다. 마치 바꿀 수 없는 죽음의 소용돌이 그림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은 신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국가의 내부 통치 문제, 특히 소수민족과 종교를 둘러싼 민감한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결코 국경선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처럼 세계화된 인력 이동과 정보 확산을 통해 외부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이상적인 숙주 ISK를 찾아냈습니다. 이 극단주의 조직은 무슬림 동포 보호라는 서사를 이용해 중국의 내부 문제를 무기화하여 중국을 완벽한 공격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이고 저비용의 테러 공격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의 경제 전략을 성공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중국의 대응 방식, 탈레반에게 돈으로 안전을 사려는 시도은 무효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탈레반은 약속을 이행할 충분한 능력도 없었고
통일된 의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의 투자를 투입은 있으나 산출은 없는 블랙홀에 빠뜨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모델이 파키스탄으로 복사되어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공격이 격화되자 갈등은 필연적으로 고조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의 국경을 넘는 공습은 결국 지역 정세의 군사화를 초래했습니다. 경제 투자를 시작으로 한 거대한 전략은 결국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지역 분쟁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몇 가지 고통스럽지만 심오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원이 곧 안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국가라도 효과적인 통치, 법치, 그리고 내부 화합이 부족하다면 이 자원들은 발전의 축복이 아니라 외부 개입과 내부 갈등을 초래하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투자가 곧 통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한 국가의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서는 돈의 힘이 제한적이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살 수도 없고 신뢰와 이해를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돈으로 돈이 아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갈등의 근원이 정체성, 역사적 원한 또는 이념적 대립에 있을 때 어떠한 순수한 경제적 해결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신념의 간극을 메우려 하는 것은 지폐로 큰 불을 끄려는 것과 같아 불길만 더 키울 뿐입니다. 이 경험은 위험 분석가로서의 제 직업적 자신감을 거의 파괴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의존했던 분석 모델, 데이터표, 논리적 틀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취약해 보였습니다. 제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 사람에 대한 이해, 문화, 역사, 신앙에 대한 경외심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반성하고 고민하던 시기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다국적 기업이었는데 그들 역시 중앙아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초기 위험 평가 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회의에서 저는 습관적으로 제 데이터 모델을 꺼내 지정학적 위험, 안보 위협, 투자 수익률 등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측 책임자, 점잖게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자세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우리 기업 문화가 현지 사회 문화와 어떻게 융화될 수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돈 외에 우리가 현지 교육과 의료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고용 관계를 넘어 현지 직원과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저는 멍했습니다. 이 질문들은 제 분석 틀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주에 속하는 부차적이고 비핵심적인, 심지어는 거칠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초석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 회사, 삼성, SK, 한화 등 어떤 회사든 그들의 행동 양식에는 일종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현지 역사, 종교, 사회 구조를 연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협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경청하기 위해 전담팀을 파견하여 현지 부족 지도자, 종교 지도자, 지역 사회 활동가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비율의 현지화된 경영을 고수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현지 직원을 훈련시키며 그들에게 진정한 승진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학교, 축구팀을 후원하고 역사 유적지를 복원했으며 공장 개방일에는 모든 직원 가족을 초대하여 견학시켰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단기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매우 낮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심지어 다소 순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은 공장 건설이나 광산 채굴보다 더 중요한 일, 신뢰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지정학적 폭풍이 닥쳤을 때 그들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부드러운 방패였습니다. 그들은 낯선 나라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진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 모델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다양한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문화를 비즈니스 논리의 핵심에 두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순수한 자본 논리를 뛰어넘는 더욱 강인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화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겪는 수렁을 바라보고 한국 기업들의 소리 없이 스며드는 깊은 뿌리내리기를 보면서 복잡한 경외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찬사가 아니라 저의 과거 인식의 한계에 대한 깊은 반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불의 폭발음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결국 저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숙고하게 했습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한 기업이, 한 국가가 낯선 땅에서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을까? 경제력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무엇에 의존할 수 있을까? 더 견고한 장벽일까? 아니면 더 진심 어린 다리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저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고통스러운 인식의 여정 자체가 답의 일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내심 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